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강대학교 글로벌 한국학과의 장두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희 사람이 꼽히는 발전의 눈으로 본 한국 발전 경험 시리즈, 강연 시리즈의 두 번째 편, 환경의 눈으로 본 발전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저희 글로벌 한국학과와 그다음에 발전대학 피다 사이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한국의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오고 있다는 점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전대학 피다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전 ODA 와치로서 오랜 기간 동안에 한국의 국제개발 협력이 개발도상국의 시민들에게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가, 개발도상국 시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어떤 개발이 아니라 그분들의 포텐셜과 그분들의 어떤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발전을 위해서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온 단체이고요. 서강대 글로벌 한국학은 한국을 세계 속의 한국을 세계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그러한 한국학을 하는 학과이므로 또한 그 한국이 국제라는 무대, 국제 무대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는가, 어떤 공헌을 해야 하는가, 혹은 어떤 피해를 입히고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한국학과와 피다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 기획한 것이 사람이 꼽히는 발전의 눈으로 본 한국 발전 경험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우리의 발전을 돌아보고 성찰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구의 발전을 강요하거나 계획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발전이 갖고 있는 과거와 현재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국제개발 협력을 한번 생각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동안 한국의 발전 속에서 잊혀지거나 소외되거나 희생됐거나 고려되지 않는 부분들의 눈으로 한국의 발전을 돌아보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지지난주에 2주 전에 노동의 눈으로 본 발전을 했고요. 오늘 두 번째입니다. 환경의 눈으로 본 발전입니다. 오늘 한국의 눈으로 본 발전에 대한 강연을 위해서 저희가 귀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지금 신학대학원에 계신 조현철 교수님이시고요. 조현철 교수님이라고 저는 항상 이게 헷갈리는데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예인가요? 교수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예인가요? 조현철 교수님 모십니다. 저는 조현철 교수님 모시기 전까지는 몰랐는데 모시기로 하고 나서 제가 열심히 찾아봤더니 정말 약간 말도 안 되게 바쁘신 분을 저희가 못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재미있게도 조현철 교수님은 서강대 전자공학과를 나오셨고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후배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을 공부하시고 나서 예수회에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런 다음에 로마에서 공부하시고 신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해오셨고요. 2009년도에는 학교에서 교목처장으로 또 보직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 조현철 교수님께서 쌍용차 노동자 복직 문제라든지 세월호 진상규명 문제라든지 또 탈핵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회 이슈를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많은 곳에 뛰어다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 오늘 이 강연을 해주시게 그냥 물론 개인적으로 너무 바쁜 시간 쪼개서 와주셔서 저희는 피해를 드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는 가장 좋은 선택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현재 녹색연합 상임대표 맡고 계시고 사단법인 꿀잠 제목이 좋습니다. 비정규 노동자의 집의 이사장도 맡고 계십니다. 조현철 교수님을 모셔서 그러면 환경의 눈으로 본 발전 강연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현철 신부입니다. 여기 서강대학교에 계시는 분들은 없죠? 여기 우리 신부님들 말고 서강대학교에 학생 네.
제가 사람이 꼽히는 발전의 눈으로 본 한국 발전 경험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 그 시리즈가 사람이 꼽혀야죠. 발전을 함으로써 사람이 꼽히는 거 이게 우리 카톨릭 교회에서 이따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뭐 진정한 발전이라고 하는 개념하고도 딱 맞는 말인데 사람이 꼽히는 발전. 근데 지금까지는 또 앞으로도 당분간 돈이 꼽히는 발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한국 발전 경험은 제가 뭐 발전 쪽에 이렇게 뭘 집중해서 전공을 하지는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그냥 대략적으로는 한국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세계 글로벌 경제에 아주 충실한 그 궤도를 따라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되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환경의 눈으로 본 발전이라고 하는 제목은 뭐 여기는 그냥 제가 교수님 주신 거를 따온 거고요. 우선 전제는 그래서 저는 발전은 여러 가지 발전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사람이 꼽히는 발전. 근데 저는 그냥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전제를 하고 좀 시작을 할까 합니다. 발전은 그냥 경제 성장. 우리가 보통 발전한다 그랬을 때 경제가 성장한다는 것을 그냥 전제하고 지금 여기서 염원하는 사람이 꼽히는 발전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발전은 경제 성장을 전제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환경의 눈으로 본 그 발전의 성적표는 F다. fail이라는 얘기입니다. fail, 실패했다. 빵점입니다. 0점보다는 사실 마이너스 점수를 받아야 마땅한 이유는 이 환경의 눈으로 봤으니까 이 생태 문제라고 하는 환경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 발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확히 발전의 결과입니다. 아까 전제한 그런 우리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발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고 성적이 또 이 발전 자체가 지속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류 존속도 지속 불가능한 그런 발전이기 때문에 또 fail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발전으로 인한 생태 문제 뭐 그런 것들이 불이한 방식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역시 fail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시간이 이제 교수님이 저희 한 6시까지 그렇죠? 6시까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자유롭게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얘기는 좀 간략하게 해보겠습니다. 이거 쓰레기 문제를 저는 폐기물이라고 해서 고생하게 얘기하면 폐기물이고 그냥 평범한 얘기를 하면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에 제가 인용한 그 문헌은 여기 뭐 찬미 받으소서 이렇게 돼 있죠. 이건 지금 현재 카톨릭교회 그 프란치스코 교종의 일반 생태 회칙이라고 하는 그 문헌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1번째 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집인 지구가 점점 더 엄청난 쓰레기 더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한 3가지 예를 들어놨는데요. 여기 시간 5초, 20분, 뭐 500년 대충 이렇게 써놨습니다. 뭔지 짐작하실 수 있겠죠? 뭐 같아요? 이 숫자가 이야기하는 5초, 20분, 500년 초분해서 갑자기 연으로 뜁니다. 엄청난 시간 단위로. 뭘 나타내는 것 같을까요? 그냥 밑자리 문제 하나.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 비닐봉지 포함한 그런 플라스틱. 대개 빨대나 이런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거 담는 그런 플라스틱 이런 것도 생산하는데 대개 5초 정도 걸리는데 5초에 하나씩 튀어나온다 그래요. 대개 평균 15분에서 20분 사용한다는 거예요. 15분에서 20분. 그리고 500년은 이게 자연 분해되기까지 500년 정도 걸린다. 300에서 500년 걸린다. 비닐봉지라고 하는 것, 검은 뭐 비닐봉지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가 본격적으로 사용한 게 1920세기 들어서입니다. 1930년부터 이렇게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그래요. 그 얘기는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쓰기 시작한 그 플라스틱들이 일부는 소각됐겠지만 대부분은 지구 어딘가에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양으로.
이건 뭐 다른 통계인데 거의 뭐 플라스틱 이런 것들이 1분에 한 200만 개씩 튀어나오고 있다. 세상에. 새로운 플라스틱이. 그래서 1년에 나오는 플라스틱을 전부 합쳐서 그 무게를 재면 대충 이거는 뭐 제가 이번에 녹색 평론에 나와 있는 글에서 인용한 건데 인류 전체의 몸무게 총량하고 비슷할 거다. 70억 인구의 몸무게를 합친 거하고 비슷할 거다. 이것이 매년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매년 새롭게 지구둘레 700번을 돌아갈 수 있는 그 길이의 플라스틱 병을 코카콜라에서 1년에 만들고 있습니다. 코카콜라에서 생산되는 그 병이 플라스틱 병이 엄청난 게 아니죠. GPGP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GPGP는 뭐냐면 바다 쓰레기를 얘기하는데요. Great Pacific Garbage Patch입니다. 그래서 이 대부분 고향은 육지인데요. 육지에서 나온 쓰레기들이 이렇게 하천을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지고 바다에 들어가서 자연스럽게 해류 뭐 이런 영향으로 바람 그런 영향으로 해가지고 태평양에 지금 발견된 게 한 2개 거대한 쓰레기통과 인도양에 뭐 하나인가 대서양에도 있고요. 태평양에서 태평양 북단에 있다 그러는데요. 그게 큰 겁니다. 큰 게 한반도 넓이의 6배가 넘는다. 한반도 넓이의 6배가 넘습니다. 그 쓰레기통. 그리고 뒤져보면 어디서 흘러나온 건지 알 수 있어요. 대충. 상표가 다 붙어있기 때문에. 한국 것도 상당히 많겠죠. 당연히 많습니다. 근데 이 모두가 발전의 산물입니다. 발전의 산물이에요. 정확하게 발전의 산물. 정확하게 발전의 산물. 산업화 이전에는 없었던 쓰레기들입니다. 산업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쓰레기들. 이거는 또 다른 쓰레기입니다. 4년에서 대개는 4년이고 혹은 1년 그리고 10만 년 작게 잡아서 10만 년 길게 잡으면 100만 년까지 얘기합니다. 이건 뭘 어떤 쓰레기를 얘기할까요? 전부 쓰레기에 가는 거예요. 쓰레기. 폐기물. 1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수를 쓰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월성에 있는 원전 같은 경우에 1년인데 4년에서 1년이라고 하는 게는 핵 연료가 있거든요. 연료봉. 그 연료봉을 일단 집어넣으면 보통 4년을 태웁니다. 4년 동안 써요. 근데 이제 이 월성 같은 경우 1년밖에 못 씁니다. 더 많이 나오고 있죠. 핵쓰레기가. 폐기물이. 그리고 이거 나온 것을 갖다가 10만 년, 최소한 10만 년 보관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폐기물 꺼내도 계속 그 방사성 그게 일어나기 때문에 방사성 분열이 일어나기 때문에 10만 년 정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돌아가고 있는 뭐 수리 고장 이런 것들 정지되어 있는 게 있지만 24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24기가 운영 중이에요. 그런데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한 90% 넘었습니다. 포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것을 핵쓰레기를 쓰고 난 연료를 어디다 처분할 데가 없어서 그냥 원전 핵발전소 안에 그냥 이런 비슷한 건물 하나 지어놓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수조에다가 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거의 다 찼다는 얘기예요. 90.2% 찼습니다. 그래서 빠른 거는 2021년 말이면 월성 쪽이에요. 거의 이제 포화 상태가 될 겁니다. 근데 이거를 10만 년에서 100만 년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니까 사실은 대책이 없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10만 년이라는 시간은 아직 우리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시간 단위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지구에 출현한 지가 대략 4만 년입니다. 4만 년 전이에요. 10만 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 단위는 사실 인간의 시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만 년간 안전하게 보장할 수 있다. 이거는 아주 오만의 극치입니다. 그동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심지어 지금 그 스웨덴에서 영구 처분장을 하나 짓고 있는데 그 영구 처분장을 짓는 그 프로젝트에 동원되는 사람 중에 언어학자가 있어요. 언어학자가. 이 영구 처분장을 짓는 그 프로젝트에 언어학자가 동원되는 이유가 뭘까요? 10만 년이 지난 후에는 10만 년이 지난 후에 인류가 있다고 하면 그 인류가 현재 뭐 영원히 뭐 이런 말로 여기에 굉장히 위험한 폐기물이 여기 쌓여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10만 년이 지나도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는 언어로 표기로 이 위험성을 표시하기 위해서 언어학자들이 도움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코미디를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쓰레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도 정확하게 발전의 에너지 산업의 산물입니다. 20세기 이전에는 없었던 거죠. 또 원폭이 일본에 떨어진 게 1945년 아니에요? 1943년부터 이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급하게 이 핵폭탄을 만들어냈는데 그 다음에 이것을 계속 산업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20세기 전반까지만 해서 없었던 발전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전의 산물이죠. 이것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 임시 저장소라고 해놨는데 그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이미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쓰레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임시 저장소가 찼으니 원전을 멈춘다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선택지가 있을 거고 그 전에 어떻게든 임시 저장소를 또 더 지어서 계속 가동하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인간이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택해야 될 것인가? 적어도 멈춰야지 되는 것인데 이 탈핵을 선언한 이 정부가 하고 있는 짓은 어쨌든 임시저장소를 지금 빨리 많이 지어서 계속 돌리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공론화위원회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다 모르죠? 이 사회에서 모릅니다. 모르는 사이에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이 핵발전소를 계속 더 짓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지금 실천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확하게 이 발전의 산물입니다. 이것도 아시겠죠? 이렇게 보면 1.5도 대 12년입니다. 그리고 이건 뭐겠어요? 기후 위기. 네, 기후 위기. 그러니까 이것도 기후 위기를 초래하는 온실가스도 쓰레기입니다. 폐기물이에요, 사실은. 에너지 사용을 하고 나온 쓰레기죠, 이것도. 그래서 1.5도 대 12년. 2015년 파리 그 기후위기 협정에서 1.5도로 가능한 1.5도로 지구의 평균 상승 기온을 1.5도로 막아야 된다고 결의를 했는데요. 지금 대부분의 유엔 산하 그 과학자들이 IPCC라고 하는 그 기구의 과학자들이 계속 건 20년에 걸쳐서 연구를 한 결과 지금까지 산업화 이후에 인류의 활동으로 인해서 에너지 씀으로 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0.8에서 1도씩 올랐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0.8도에서 1도. 많이 안 오른 것 같지만 이 평균 기온이라는 겁니다. 평균 기온. 우리 몸이 36.5도잖아요. 그렇죠? 36.5도. 1도 오르면 몸이 비실비실합니다. 그때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거기서 막고 그때 움직일 수 있다고 2도 올라가 보세요. 38.5도 되면 보통 쓰러지죠. 쓰러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걸 놔두면 죽을 수도 있죠. 조치를 안 하면. 이미 좀 약하게 하면 0.8도, 좀 심하게 하는 사람은 1도가 올라갔다 그래요.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0.7도 내지 0.5도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같은 패턴으로 탄소를 계속 배출한다고 하면 과학자들의 얘기는 12년 정도면 1.5도에 도달한다. 1.5도에.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될 거냐? 뭐 당장 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기후가 자기 마음대로 우리의 예측을 벗어난다. 기후 이탈, 뭐 기후 파국,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기후 붕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말까지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그 제25차 유엔 기후협약 당사국 총회라는 걸 해요. 보통 COP, COP이라고 해요. COP 25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회의가 내년에 런던에서 한 번 더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아마 이 세계에 가능한 참여한 나라들이 중요한 결정들을 하고 아마 앞으로 향후 10년 에너지 그 배출 패턴이 그때 다 결정될 것이다. 그 얘기는 정책적으로 결정되는 건 거의 내년 말이면 결정된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쭉 10년이 가면 변화가 없이 쭉 가면 한 12년 후에는 1.5도에 달할 것이다.
이거 괜히 겁주는 얘기는 아니고 이 과학자들이 뭐 일군의 과학자가 아니고 여기 참여하는 과학자들은 수백 명 내지 많은데 1000단위가 넘는다 그래요. 그리고 개인적인 성향도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부터 아주 진보적인 성향의 과학자들이 전부 망라되어 있습니다. 그게 1년 연구한 게 아니고 지금 1990년 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해오고 있는 연구거든요. 그러니까 이 온실가스라고 하는 것도 정확하게 이 발전의 산물입니다. 그 굉장히 비상하고 절박한 상황이에요.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죠. 특히 이제 유럽에서는 저는 뭐 요즘 유럽을 안 가봤습니다. 유럽에서는 저희 유럽에 있다 온 그 신부님 얘기 들어도 유럽에서는 가장 지금 뜨거운 이슈가 이 기후 위기에 관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어젠가도 굉장히 큰 시위가 있었다 그러고요. 마드리드에서 멸종 위기라고 하는 말, 결석 시위라고 하는 뭐 그레타 툰베리라고 하는 그 스웨덴 젊은 친구 이름을 들어본 분 계실 거예요. 아마 관심 있으시면 그 구글에 가서 툰베리 UN 연설 이렇게 치면은 몇 가지 동영상이 나옵니다. 그거 다 번역이 돼 있어요. 풀 자막이 다 붙어 있습니다. 한 5분 안 됩니다. 5분 안 되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석시위라는 거를 세계적인 운동으로 만든 친구인데요. 가디언지는 영국의 가디언지는 이제 더 이상 기후 변화라는 얘기, 사실은 기후 변화가 뭐 맞는 말인데 기후가 변하는데 근데 너무 이 실체를 문제의 실체를 알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라는 말을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올해부터 기후 위기라는 말을 쓴다. 기후 변화라는 말을 더 이상 쓰지 않겠다라고 결정했습니다. 콜린스 사전은 지난번에 경향신문 보니까 올해의 단어로 기후 파업이라는 말을 선정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100배 정도 더 늘었다고 해요. 말을 쓴 빈도가. 유엔 사무총장이 지난 9월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했던 그 유엔 총회에서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라는 걸 열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석하겠다는 그 세계 정상들 보고 한 말입니다. 연설 말고 계획을 가지고 오시오. 연설하지 말고 계획을 가지고 오시오. 얼마나 감축할 것인지 계획을 가지고 오시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계획을 갖고 온 사람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무사하고 태평합니다. 세상은. 아직도 무사하고 태평합니다. 세상은 미동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에 이미 2년 전에 우리 파리 기후 협약 안 한다. 탈퇴했습니다. 탈퇴를 선언하고 지금 절차를 밟고 있어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여기 참석해서 연설을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탄소 배출 절감에서 노력하고 있다라는 증거로 노석탄 화력발전소 4기를 감축했고 앞으로 22년까지 6기를 감축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석탄 화력발전소가 60기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60기가 돌아가고 있고 미세먼지뿐만이 아니고 그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장 큰 배출원이죠. 그 중요합니다. 이게 감축하는 게. 그러나 4기를 감축하고 6기를 감축할 계획을 발표했는데 노후 석탄 발전소예요. 훨씬 규모가 큰, 발전 규모가 큰, 요즘 짓는 건 훨씬 발전 규모가 큽니다. 핵발전소도 그렇고 석탄 화력발전소 훨씬 발전 규모가 큰 신규 석탄 화력발전소 7기를 건설할 계획을 우리들이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그 매년 우리 전기에너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회의를 매년 하는데 2년마다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신규로 석탄 화력발전소 7기를 새로 짓기로 결정했어요. 이 정부에서. 이 노후된 옛날 거는 예를 들면 1이라 그러면 요즘 거는 한 2 정도의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대 짓는 게 옛날에 두 대 짓는 거를 맞먹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지금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고 있는 COP25에 탄소 주요 배출국들은 뭐 참석을 안 했다 그래요. 아예. 우리나라 어떻게 좀 노력을 했겠죠. 뭐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다 참석 안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세계 전체를 보면 여전히 지금까지 했던 방식으로 그대로 한번 살아보고 있다 라는 그런 기색이죠.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렇고요. 이게 이제 정확하게 아까 제가 전제했던 그런 발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20세기 뭐 한 중반
후반 넘어오면서 사람들이 환경의 문제 막 이런 걸 했을 때 1972년 뭐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유엔에서 처음으로 이제 스톡홀름 이런 데 회의에서 환경 문제와 인간 발전에 관한 그 주제로 UNDP 이런 데서 회의를 했는데요. 그 즈음에 같이 맞춰서 로마 클럽이라는 데서 발표를 하죠. 성장의 한계라고 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그 당시에 아주 유수한 과학자들이 MIT 과학자들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최신의 그 모델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성장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계속하다가 위험하다라고 하는 성장의 한계라는 걸 발표했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더 끌어쓸 수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성장하기가 힘들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는데요. 하고 보니까 아직은 자원을 끌어쓸 수는 있는데 자원을 끌어쓰고 남은 것, 쓰레기가 먼저 한계로 닥쳤습니다. 쓰레기 문제가 닥쳤어요. 폐기물 처리의 한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플라스틱 쓰레기, 폐폐기물, 온실가스 전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전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는 우리 눈에 잘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잠깐 얘기했지만 틀림없이 언젠가 돌아서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돌아옵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핵폐기물도 아무리 안전하게 보관한다고 해도 틀림없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그 방사능이 가용산 물질이 땅으로 토양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이미 경주에 만들어 놓은 중저준이 그 핵폐기장에서는 그 지하수 때문에 이미 많이 새고 있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이미 새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통해서. 그래서 이 폐기물의 한계 그렇기 때문에 지속 불가능한 것이죠. 이 지속 불가능한 겁니다. 현재의 발전,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그 발전을 고집하는 한 쓰레기 문제는 이 폐기물 문제는 악화될 수밖에 없고 우리는 그것을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현재 그 온실가스라든가 이런 것이 잘 보여주죠. 핵폐기물은 더 쌓아둘 데가 없는 겁니다. 원래 경주만 해도 처음 약속은 더 이상 임시 저장소는 짓지 않겠다. 핵발전소를 지을 때 그랬습니다. 1980년 초에 월성에 원전을 지을 때 정부에서 약속하기를 더 이상 임시 저장소를 짓지는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거든요. 근데 월성 같은 경우에 대개 핵폐기물이 다른 데에 비해서 4배 나옵니다. 아까 4년마다 꺼내는데 이건 1년마다 꺼내니까 거의 4배가 나와요. 4배가 나오니까 다른 데는 수조에 놔뒀지만 지금 월성은 수조에 놓으면 너무 느슨하기 때문에 그 수조에 있는 걸 몇 년 있다가 뽑아서 사람이 못 뽑겠죠. 당연히 뭐 로봇 판이라는 거 뽑아가지고 건식, 맥스터라고 그러는데 맥스터라고 건식 장치에다가 꽂습니다. 촘촘하게 꽂아서 임시 저장소의 공간을 늘려가는 거예요. 촘촘하게 꼽는다는 얘기는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핵반응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더 핵수조에 이렇게 수조에 목욕탕 같은 수조에 이렇게 놓는 것보다는 훨씬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지금 더 지으려고 이미 자재를 반입하는 상태예요. 고집을 하고 있는 한 이 쓰레기 문제를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러니까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발전을 멈춰야 되는데 문제는 이 경제 성장이 거의 종교의 수준에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경제 성장은 이제 사람의 삶을 풍요롭게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목적이에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위한 경제 성장이 아니고 사실은 경제 성장을 위한 인간이 되도록 우리가 교육을 받고 있죠.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문화 정치 다 그렇습니다. 경제 성장이 목적입니다. 암세포라고 할 수 있어요. 암세포는 다 아시죠? 암세포는 성장하는 거예요. 암세포는 특징이 멈출 줄 모르게 급속하게 성장하는 게 암세포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터전인 이 생명을 파괴하는 거죠. 우리 다른 세포들은 정상 세포들은 그렇게 성장하지 않습니다. 성장하다가 충분히 성장했다 그러면 멈춥니다. 멈추고 다시 성장이 필요할 때 기다리죠. 그런데 암세포는 그렇게 성장하지 않는 거죠. 경제 성장으로 인한 부작용을 인식은 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교의 수준에 올라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부작용을 인식한다고 해도 이런 부작용도 결국은 경제성장, 발전으로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밀어붙여 왔죠.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아직 발전이 덜 됐다는 얘기다. 발전을 더하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사고방식입니다.
그 가끔 이 뉴스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좀 약간 웃긴다 그러긴 좀 그런데 이 앵커가 아주 심각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기후위기 같은 것에 대해서 막 걱정을 해서 보도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다음 꼭지에 가면 경제 성장이 안 돼서 큰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제 성장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이 환경 문제를 걱정한다고 하면서 그 다음번에는 경제 성장을 해야 된다 어떻게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죠. 경제 성장은 그래서 종교의 수준에 올랐다는 것은 경제 성장은 일종의 이데올로기입니다. 이데올로기인데 그것이 가장 강력한 위치에 올라섰어요. 그래서 이데올로기가 가장 강력하게 되면 결코 이데올로기로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로 보입니다. 현실로 자처하게 되는 게 가장 강한 이데올로기죠. 이데올로기면 저건 이데올로기로 다른 거를 갖다 낼 수 있지만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힘을 갖게 되면 그것이 거의 현실처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경제성장이 이데올로기가 아니고 현실이 되어버리면 경제성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겨먹은 것이다. 대안을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데올로기가 현실로 사람들이 착각하게 되면 그냥 경제성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 폴라니가 얘기했듯이 이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탄의 맷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뭐 사정없이 다 갈리는 겁니다. 환경이든 사람이든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칼 폴라니가 이 얘기한 지 한참 됐죠. 오늘날 아주 꼽히고 있는 그런 겁니다. 이렇게 되니 경제성장을 하고 남은 쓰레기가 아까 그런 겁니다. 그 소비주의가 경제 성장을 한다는 얘기는 소비주의의 필연적인 확대와 심화를 얘기하는 건데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이 소비를 많이 한 나머지가 쓰레기 아니겠어요? 경제 성장을 하려고 하면 생산을 증대시켜야 되고 생산을 증대시키려면 소비를 해야 됩니다. 생산을 증대해놓고 소비가 안 되면 그거 망하는 거죠. 불황이잖아요. 생산을 증대하기 위해서 자연에다 많은 것을 갖고 와야 되니까 자원의 한계를 이제 문제 삼았지만 더 급하게 온 거는 소비의 결과로 온 쓰레기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닥친 건데요. 어쨌든 생산 증대와 소비 증대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형국입니다.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발전. 그리고 소비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갖가지 방법을 쓰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광고입니다. 현대인들에게 광고라고 생각합니다. 광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그 전에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저게 있으면 아주 삶이 풍요롭고 편리하고 멋있어 보이는 내가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 전에는 하나만 있으면 충분할 것 같았는데 두 개 있으면 더 좋을 것 그래서 1+1 이런 식이 되는 광고 산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욕구를 창출하는 거죠. 욕구를 창출하는 거죠. 자극하고 창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산업에는 수많은 그 제품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다양한 제품들 중에 제품들 사이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광고하는 상품들의 다양하잖아요, 아주. 그 다양한 상품들의 공통점이 있다고. 공통점이 뭐겠어요? 공통점은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알고 보면. 그러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있는 것들은 광고를 하지 않죠. 알아서 삽니다. 알아서 구합니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를 사도록 하려니까 광고를 하는 거죠. 광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소비주의를 알려주는 뭐 말들은 많은데요. 아예 이제 우리 인간이 소비자로 규정되는 거죠. 호모 콘스무스라고. 이 프란치스코 교종은 오늘의 이 소비 문화, 소비주의를 갖다가 아주 강박적이고 집착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강박적이고 집착적이다.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얘기죠. 중독. 바브라 크루버는 1987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뭐 사진가인가 하여튼 예술가인데요. 자기 작품에 이걸 패러디를 했어요. 데카르트의 이 말을.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지그문트 바우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폴란드 분이니까 천주교 문화죠, 가톨릭.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소비의 문화에 대해서. 마트는 이건 뭐 슈퍼마켓이라 그랬는데 요즘 뭐 이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거예요. 마트가 우리의 성전이다.
거거든요. 마트가 우리의 성전이다. 마트를 거니는 것이 우리의 순례다. 이 사람들, 이 커다란 마트를 거니는 사람들을 보세요. 정신을 아주 완전히 집중하고, 그죠? 경배 수준이니까 정배 수준. 그러면서 이 바바라 크루그의 말을 나중에 다시 인용합니다. 나는 쇼핑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9.11 테러가 난 후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 뒤처리를 했다고 생각하고 조지 W 부시가 그 미국 사람들에게 대국민 방송을 했다 그래. 이제 어느 정도 사태를 수습했으니 일상생활로 돌아가시오.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 그럽니다. 이제 안전하니 어서 다시 가서 쇼핑을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이 소비의 수준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소비주의의 문제점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자원, 가져다가 만들어야 되니까 자원의 한계가 있고 또 쓰고 버리니 쓰레기가 쌓이는 것이고요. 가장 안 좋은 것은 가장 안 좋은 것이 뭐지만 어쨌든 비극은 인간도 이제 소모품으로 되는 겁니다. 인간도 쓰고 버리는 소모품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그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다 소모품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하루에 우리나라 2018년 산재 통계를 보면 산재 사망 통계를 보면 보통 하루에 5명에서 6명이 죽어나갑니다. 5명에서 6명. 돈으로 작업 환경을 잘 개선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사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방치하는 거죠.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 산재 처리하는 게 더 싸게 먹히기 때문에 방치하는 겁니다. 소모품이에요. 노동자들은 소모품을 생각한다. 말로는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하는 것은 소모품으로 쓰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산재 사망 사고의 90% 이상이 하청입니다. 하청. 노동자들 중에서도 정규직은 안 죽어요. 잘. 하청 노동자들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독한 소모품으로 정말 싸게 쓰고 버리는 이게 2019년 한국의 OECD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그 북유럽의 어떤 스웨덴인가 핀란드인가의 그 노동 인권 운동가, 하여튼 국제 인권 뭐 노동 관련 회의가 있었던데 일하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그 노동 인권 활동가가 좀 궁금했었나 봐요. 북유럽의 상황에 대해서, 현실에 대해서. 그래서 얘기를 하다가 야, 니네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노동자가 하루에 얼마 죽냐, 몇 명이나 죽냐 이렇게 물어봤다 그럽니다. 그 북유럽에서 온 활동가의 대답은 이랬어요. 노동을 하는데 사람이 왜 죽니? 노동을 하는데 사람이 왜 죽어? 라는 얘기입니다. 엄청난 현실의 차이죠. 철저하게 이 소비주의라는 관점에서 이 노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은 싸게 쓰고 버리는 소모품이 되는 거죠. 누구부터? 약한 사람부터 그렇게 쓰고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특성화고등학교 나와서 실습이라는 명목으로 나간 가장 약한 친구들이잖아요. 젊은 친구들, 19살의 뭐 김모, 구의역에 20몇 살의 청년 김영규, 뭐 그 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 소모품이에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교종은 우리는 환경 위기와 사회 위기라는 별도의 두 위기가 아니라 사회적인 동시에 환경적인 하나의 복합적인 위기에 당면에 있다. 이걸 하나의 위기로 보지 않으면 풀지 못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셔요. 또 이 환경 문제는 그래서 정의의 문제입니다. 관찰을 해보면 인간 환경과 자연 환경은 함께 악화되는데 사실 무엇이냐면 환경과 사회가 훼손되는 것은 특히 이 세상이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피해를 먼저 준다는 거죠. 그래서 땅의 울부짖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을 함께 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 회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의 울부짖음,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은 뭐 해방신학자인 레오나르도 보프의 표현입니다. 이분의 표현을 이제 프란치스코 교정이 자신의 회칙에서 사용하는 건데요. 항상 이 환경 피해는 모든 사람에게 다 다가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울리백이 그 위험사회라고 하는 책에서 스모그는 평등하다 이런 류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원론적으로는 다 똑같이 퍼져나가니까 모든 사람을 호흡을 하고 모든 사람을 호흡을 하고 그 호흡하는 대기에 스모그가 퍼져나가기 때문에 평등하고 그런 의미에서 민주적이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그 공기 중에 퍼져 있는 공기 중에 섞여 있는 스모그에 대처하는 방식은 능력은 다 다릅니다. 능력은 다르죠. 돈이 많은 사람이 대처 능력이 뛰어나죠. 예를 들면 미세먼지 같은 경우에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그 전날 예보를 하죠. 다음 날은 야외 활동을 자제하십시오. 돈이 있는 사람들은 야외 활동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안 하고 밖에 나가더라도 밀폐된 자동차 쾌적한 속에서 이동할 수 있죠. 폭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미세먼지든 폭염이든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코 평등하지 않다. 민주적이지 않다. 더구나 더 문제는 그 환경의 문제를 일으킨 책임 정도가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다. 힘이 센 사람들이 돈이 많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많이 씁니다. 대부분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문제들은 에너지의 사용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에너지를 많이 쓴 사람들이 피해를 적게 봅니다. 에너지를 많이 쓴 사람들이 책임이 큰데 피해는 적게 본다. 돈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미세먼지, 폭염에 고스란히 노출되는 사람들은 에너지를 적게 쓸 수밖에 없죠. 많이 쓰려고 해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피해는 훨씬 더 많이 받는다. 심각한 정의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파괴된 환경이 발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해주는가? 저는 처음에는 첫 번째는 아마 우리의 현실이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라 라는 겁니다. 성장의 한계. 근데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은 원래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은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는, 경제 성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너무 뿌리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타이타닉이 바다에 떠 있지 않고 타이타닉 조 앞에 지금 얼음 덩어리가 있는데 마치 아무런 얼음 덩어리가 없는 듯, 타이타닉이 세상의 전부인 듯, 타이타닉 현실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이게 더글라스 러미스라고 하는 일본에 있는 미국 정치학자가 쓴 표현인데 타이타닉 리얼리즘이야. 우리가 쓰레기 줍고 재활용을 하면 그거는 정말 좋은 일이다 라고 칭찬하지만 그걸로는 문제 해결 안 된다. 현재의 이 파괴적인 소비 문화를 극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비현실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대로 가면 지속 불가능하다. 그러면 비현실적이라고 현실주의자들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러미스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타이타닉 현실주의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현실주의라는 것은 타이타닉 현실주의다. 마치 세상에 타이타닉밖에 없는 것 같은, 앞에 빙산이 있습니다. 빙산이 있습니다. 계속 가면 부닥쳐서 죽는 거예요. 침몰했죠. 그런데도 타이타닉은 그냥 앞으로 가게 되어 있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 성장을 계속 해야 되는 거야 그런 생각, 그 이데올로기가 현실로 됐을 때 무서운 겁니다. 조금 다른 문제가 또 있습니다. 전환이라고 하는 말도 요즘 유행하죠. 전환. 근데 뭘 전환하느냐? 제가 이렇게 가만히 곰곰이 보면 에너지 전환이라는 말도 많이 합니다. 탈핵, 탈석탄. 그러기 위해서 에너지 전환을 한다. 필요하죠. 에너지를 우리가 안 쓸 수 없으니까. 근데 그 전환 담론의 속내는 많은 경우에 성장의 한계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꿔서라도 전환해서도 어떻게든지 경제는 성장해야 되겠다. 태양광이든 풍력이든 해도 어떤 식으로든 지금 쓰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라고 하면 100의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지금 상태 그대로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 속내가 있습니다. 줄인다, 절약하자는 말은 듣기 힘듭니다. 현재의 삶의 양식, 발전 양식은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래서 일종의 기술주의입니다. 상품의 혁신, 기술적인 진보, 과학에 기반을 둔 개혁, 4차 산업혁명,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이 현재 생태학적 공경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저는
이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 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저는 상당히 그 위험함을 봅니다. 그러니까 전환 담론도 이렇게 되면 발전 이데올로기의 먹이가 되는 겁니다. 전환 담론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암세포 같은 성장을 멈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오래된 이야기인데 볼프강 작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장의 한계가 없다고 주장하면 인류의 오만에도 분명히 한계가 없는 거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환은 필요하지만 선행될 전환은 에너지 전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삶의 양식의 전환입니다. 우리 사고의 전환이에요. 좀 더 겸손하게 작아지지 않으면, 그런 식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이 성장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바꾼다고 해도 현재 같은 삶의 양식 그대로 유지했다고 하면 약자는 짓밟히게 돼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약자, 또 말 못하는 자연은 짓밟히게 돼 있어요. 짓밟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파괴된 환경이 발전에게 아마 성장의 한계를 인정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두 번째, 자연을 다르게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자연을 다르게 보라. 자연은 1차적으로 자원이 아니고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근거입니다. 바탕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언 같은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우리의 어머니예요. 이걸 부시고서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없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갖다가 우리가 무시해왔다. 이 세계관의 말로 하면 세상을 기계로 보는 이 기계론적 세계관, 근대 이후에 세계를 보는 기계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뭐 엄청난 근대 이후의 발전, 그 과학기술의 발전을 갖고 가긴 했지만 피해도 굉장히 많이 끼쳤습니다. 세계를 거대하고 복잡한 기계로 보는 순간 세계 내에 있는 모든 존재는 인간을 포함해서 하나의 부품입니다. 부품은 그 자체의 가치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목적만 잘 수행하면 되는 겁니다. 이 부품이 필요 없으면 갈아치우면 되는 거예요. 고장나면 갈아치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가 전부 단절됩니다. 관계가 파편화되죠. 그래서 세계와 지구화를 통해서 세계가 하나로 연결됐다 그랬지만 사실 그것은 지배하기 위한,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연결됐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이 기계론적 세계관에서 프란시스코 교주님이 얘기하는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라는 것도 나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술 관료적 패러다임이라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관료주의 플러스 기술입니다. 기술, 엄청나게 향상된 기술. 그것을 관료주의에다 힘을 실어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인간을 위해서 관료라고 하는 때의 그 부정적인 어감 있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들. 관료라고 했을 때 획일주의, 뭐 효율성, 편의주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기술로 뒷받침해서 자연에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자연에서 최대한 빼낼 수 있는 한 빼내는 것에 몰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이것도 볼프강 작스의 이야기인데 써놓지는 않았지만 영예의 선택 하지 않는 겁니다. 영예의 선택. 즉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은 일종의 금기가 되었다.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데 안 한다. 이건 금기래요. 기술적으로 할 수 있으면 무조건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지. 그래서 영예의 선택은 이제 얻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건 무조건 한다. 그러니까 기술의 적정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어떤 결과가 올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술의 적정 규모는 우리가 그만큼 할 수 있는 게 적정한 규모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 결과에는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복제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쨌든지 생각 안 해요. 할 수 있으면 하는 겁니다. 그게 적정한 기술이라고 하는 생각. 이렇게 되면 인간의 발전은 바로 자연에는 재앙입니다. 이런 식의 발전은 재앙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세계관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 자연을 다르게 보라. 세계는 기계가 아니다. 자원이 아니다. 세계는 무엇인가?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 공동의 집. 프란시스코 교정이 얘기를 했는데 공동의 집. 세계는 우리가 함께 살고 있는 집이다. 이코스, 오이코스다. 여기 있는 시라고 오이코스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가정이라는 뜻이에요. 집안에 있는 식구들은 모두 다 깊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모두가 깊게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쓰레기는 없어요. 사실은 우리는 쓰레기 저 갖다 버려 그러지만 갖다 버릴 수 있는 쓰레기는 없습니다. 쓰레기를 일단 생산하는 순간 쓰레기는 어디로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쓰레기라고 이름 붙여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보내지만 어딘가에 있다가 저 태평양에 둥둥 떠 있다가 그것이 분해되어서 물고기가 먹으면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서 우리가 다시 먹게 됩니다.
세상은 그런 거예요. 순환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순환이든 나쁜 순환이든 결코 없앨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짜 점심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끌어내서 써서 편의를 취하면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돼요. 문제는 편의를 취한 사람하고 대가를 치는 사람이 대부분 다르다는 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 화장실 가서 수세식 반소를 쓰면, 수세식 화장실을 쓰면 우리 편하죠. 그러나 그 뒤에 에너지들이 따라 붙습니다. 처리하기 위해서. 차가 와서 그걸 끌어내야 되고, 그것을 그 분뇨 처리하는 공장으로 데려가야 되고, 그 분뇨 처리하는 공장에서 그걸 압축해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어디론가 실어 가야 돼요. 예전에는 다 바다에 빠뜨렸습니다. 바다에 투기했어요. 바다에 다 버렸습니다. 바다에 투기하면 그거 물고기들이 먹습니다. 플랑크톤이 먹고 물고기가 먹어요. 풀어지면. 그 물고기를 우리가 먹죠. 없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없어지지 않고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상을, 자연을 다르게 보면 자연에 대한 태도는 달라지지 않을까. 존중, 신중, 겸손, 자제 이런 식으로 좀 달라지지 않을까. 세 번째 말은 그래서 경제 성장만이 발전이 아니다. 여기 얘기하는 대안 발전, 사람이 꼽히는 발전, 경제 성장만이 발전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성장에서 이제 벗어나야 된다. 성장 담론에서는 탈성장을 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너무 과잉이에요. 뭐든지 다 과잉입니다. 지금은 없어서 문제가 아니고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뭐든지. 그래서 교육도 너무 많아서 문제예요. 사교육도 너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 파괴된 환경이 현재의 발전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1976년입니다. 이 바오로 6세 교황이 민족들의 발전이라고 하는 그 회칙에서 참된 발전, authentic development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authentic development. 여기 제가 영어로 이렇게 써놨는데 no one, no part of anyone. 이 참된 발전이라고 하면 사람에 관해서는 아무도 배제되면 안 됩니다. 소수만 풍요를 누려서는 결코 안 되는 거죠. 그런 발전은 참된 발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no one, 도 배제돼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배제돼서는 안 되고 각 개인에 있어서도 no part. 어떤 일정 부분 발전해서 물질적 풍요가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서적인 이런 것들도 충분히 발전해야지만 그게 진정한 발전이다라고 하는 그 참된 발전을 이야기하거든요. 1976년의 얘기입니다. 당시에 이분은 유엔 같은 데 가서 이야기를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 참된 발전이라고 하면 사실은 무조건적인 성장보다는 안에 어떤 절제라고 하는 머더레이션 같은 그런 기제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이분은 거기에 대해서 언급을 별로 안 했지만 자연과의 관계도 조화를 추구하겠죠. 조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대안발전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발전 대안 피다. 아까 얘기했던 더글라스 러미스는 대안발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카운트 디벨롭먼트라는 얘기를 합니다. 기존의 발전 개념, 경제 성장이라는 발전에서 대항해야 된다. 발전이라고 하는 말을 러미스의 설명, 러미스가 지적하는 부분인데 발전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재밌습니다.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develop이잖아요. develop. 반대말이 뭐예요? envelop. 싸는 거죠. envelop, develop. 싸다는 얘기는 싼 거예요. 디벨롭은 뭐냐면 디벨롭 시킨다는 얘기는 쌌던 것을 이렇게 펼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안에 있던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안에 있던 가능성으로 있던 안에 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게 그게 진정한 발전이다. 근데 현대 발전은 그게 아니죠. 마구잡이로 끄집어냅니다. 마구잡이로 끄집어내. 그러니까 사실은 엔벨롭의 반대 말로 디벨롭이라고 하면 타동사일 것 같지만 사실은 자동사예요. 왜 그러냐면 펼쳐놓으면 꺼내놓으면 안에 있는 게 자연스럽게 나오기 때문에 디벨롭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완전히 타동사화를 시켜버린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의 발전의 의미를 찾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안에 있던 원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게 뽑히는 것. 그게 발전이다. 나무가 성장을 하잖아요. 나무가 성장하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자연스럽게 성장하니까 발전입니다. 근데 나무를 잘라가지고
나무를 마구 잘라가지고 그것을 땔감으로 만들어서 팔아서 뭐 돈을 많이 벌다. 그걸 나무의 발전이라고 하지 않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대항 발전이라는 진짜 경제는 성장이라기보다는 성장은 하나의 수단이고 진짜 경제는 살림살이입니다. 여기 아까 오이코스라고 그랬는데 오이코스 이게 오이코스. 오이코스가 쓰이는 거는 뭐 이컬러지. 오이코스의 영어 접조가 이코입니다. 이코. 그래서 이컬러지, 이코노믹스, 이코노미 다 오이코스에서 온 거예요. 집에 가는 겁니다. 집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코노믹, 이코노미라고 하는 것은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 집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희귀한 물자를 자원을 잘 관리하고 분배하는 기술입니다. 그게 이코노미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우리말로 하면 살림살이. 그러니까 경제는 결코 독자적인 학문이 되면 곤란합니다. 경제라고 하는 것은 가정의 맥락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더 커지면 국가의 맥락. 그래서 political economy입니다. 정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학하고 경제학이 두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 경제학은 경제학입니다. 다만 오이코스라고 하는 그 집이라고 하는 맥락이 한 국가로 커졌다는 걸 뜻할 뿐이지 political theology가 politics하고 economics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 경제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맥락이 정치가 작동하는 한 나라라는 뜻입니다. 그 안에서 그 안에 속한 구성원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한 나라에 있는 희귀한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잘 분배할 것인가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진짜 경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 피폐해진 환경의 경고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좀 암울한 거죠. 그래서 조금 암울합니다. 사실 무시할 것 같아요. 지금으로 보면 무시할 것 같습니다. 무슨 해도 성장을 붙이는 걸 보세요. 왜 그러냐면 이번 정부에서도 보면 소주성, 소득주도 성장 사실은 분배를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왜 과감하게 분배를 하겠다 이렇게 못해요? 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성장이라는 말을 빼기가 두려운 겁니다. 눈치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분배하겠다는 건데 소득주도로 성장하겠다. 더 많이 좀 주고 그걸로 성장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죠. 성장이라는 데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성장. 그래서 조금 약간 암울한데요. 그렇게 해서 환경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꾸 지금과 같은 발전, 지금과 같은 성장을 지속하겠다고 하면 결국은 설국열차와 같은 현실이 정말 우리의 현실로 다가오지 않을까. 거기도 불평등이 지배하잖아요. 앞쪽에 탄 사람, 뒤쪽에 있는 사람. 책임은 누가 더 많겠어요? 앞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도 철저히 불평등이 지배하는 사회. 그러다 언젠가는 결국 모두가 파국을 맞겠죠. 파국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절망적인 전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아직 시간은 있다. 저는 있다고 희망합니다. 다만 필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변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전히 좀 제 마음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건 그런데 그런 변화가 과연 가능하겠는가?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과연 이 변화가 가능하겠는가? 물론 우리 개인의 삶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세상이 안 변해도 우리의 삶을 쓰레기로 만들지 않고 여기 이런 데 동의한다고 하면 자기의 삶은 그렇게 하다가 가면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을 좀 현실적으로 정말 보면 쉽지 않다. 결코 쉽지 않다. 어떤 정권이 들어와도 우리나라에서는 쉽지 않다. 그래도 여기 이제 이런 시리즈를 마련하신 분들은 이제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반갑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반가운 마음 또 좀 무거운 마음 두 가지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